안녕하세요. 오늘 세미나 발표를 맡은 고려대학교 DMQA 연구실 안인범입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Introduction to Steel Surface Defect Detection으로 철강 표면 결함을 탐지하는 연구 분야에 대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세미나 진행에 앞서 먼저 발표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안인범이고요. 2020년 9월부터 DMQA 연구실에서 김성범 교수님 지도 아래 석사 과정에 재학 중입니다. 관심 연구 분야는 철강 산업을 도메인으로 한 인공지능 모델 연구이며 현재 철강 표면 결함 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 구현을 연구하고 있고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한 전반적인 예측 모델에도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 세미나 내용은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한 소개, 철강 표면 결함, 데이터 불균형 문제, 철강 표면 결함 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 결론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표면 결함 탐지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해 먼저 소개해 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철강이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을 영어로 표현하려면 뭐라고 해야 할까요? 아이언인지 스틸인지 헷갈리실 수 있을 겁니다. 실제 일상에서는 아이언과 스틸은 혼용되어 쓰이기도 하는데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인 아이언맨과 슈퍼맨, 다른 말로 맨 오브 스틸이라고 하죠. 이 두 슈퍼히어로의 이름에도 아이언과 스틸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이언과 스틸은 분명히 철을 지칭하는 단어이지만 실제로는 조금 다른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언과 스틸은 철에 포함된 탄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약 1.7%의 탄소 함유량을 기준으로 그 이상은 아이언, 그 이하는 스틸이라고 하며 아이언은 우리나라 말로 선철 또는 주철이라고 하고 스틸은 강철이라고 합니다. 아이언이 쓰이는 곳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맨홀 뚜껑, 주물 프라이팬이 있고 미국 국회의사당의 도매도 쓰였다고 합니다. 이런 아이언은 매우 단단하나 충격에는 약하고 가공성이 여리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스틸은 생활가전부터 각종 부품, 자동차, 교량, 선박까지 아이언의 사례 말고는 생각하실 수 있는 대부분의 철이 스틸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스틸은 질기고 늘어나며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어 충격에도 강하고 가공성도 우수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철강은 선철과 강철을 합한 용어라고 할 수 있겠으나 주로 스틸을 지칭한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본 세미나에서는 스틸의 의미로 사용하겠습니다. 다음은 철강 제조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철강은 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데요. 제철소에서 원재료인 철광석을 사용하여 선철을 만들고 탄소를 포함한 다양한 성분을 적정 범위로 정제하여 강철을 만드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철광석으로부터 만들어지는 선철은 다량의 탄소를 함유하고 있고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탄소가 너무 많은 아이언은 충격에 약한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적정 범위로 낮추어 강철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철소에서 만드는 철강 제품은 최종 산업에 쓰이기 위한 소재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철강 제품을 실제로 보신 적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제철소에서 만들어지는 철강 제품은 형태에 따라 판재, 봉형광, 강관 등이 있으며 그중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판재는 두께에 따라 두께가 얇은 박판과 두께가 두꺼운 후판으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박판은 코일로, 후판은 플레이트 형태로 생산을 합니다. 오늘 주로 말씀드릴 철강 제품은 이 중 박판 코일이 되겠습니다. 철강과 철강 제조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알아봤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제조 공정은 원재료인 철광석으로 철강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며 중간 과정으로 제선, 제강, 연주, 압연, 도금 공정을 순차적으로 거치게 되는데 제선 공정에서는 녹아있는 선철, 즉 용선을 만들고 제강에서는 녹아있는 강, 용강을 만들며 연주에서는 고체 상태의 두꺼운 소재인 슬라브, 압연에서는 얇은 두께의 코일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이 중
아변 공정에서의 표면 결함에 대해 말씀드릴 겁니다. 아변 공정에 대해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200에서 400mm 두께의 슬라브 소재를 두 개의 롤러 사이를 통과시켜 고객이 요구하는 두께로 가공하는 공정입니다. 이때 열간 상태, 즉 뜨거운 고온 상태에서 아변하는 열연 공정과 상온에서 2차로 아변을 실시하는 냉연 공정이 있는데요. 열연은 가열로, 조아변기, 사장아변기, 권치를 거쳐 HER이라고 하는 제품이 되기도 하고 또는 후공정인 냉연공정으로 보내져 산세, 냉간아변, 전해청정, 소둔, 조질아변을 거쳐 CR 제품이 됩니다. 이 두 공정은 선후공정 관계이기 때문에 선공정인 열연에서 검출하지 못한 품질 결함 코일은 후공정인 냉연에서 품질 악화, 설비 사고까지 이어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변 공정 중 결함을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그중 표면 결함은 Surface Defect Detector, 즉 SDD라고 하는 장치에 의해 검출이 되기도 하고 이후 검사 단계에서 육안으로 검출을 하기도 합니다. SDD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아변 공정 중 실시간으로 표면에서의 결함을 찾아내는 기능을 하며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표면에서의 결함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도 이 SDD가 표면 결함을 검출하고 분류하고는 있지만 충분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성능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실제 제철소 현장 SDD의 성능을 개선한 연구 사례는 지속적으로 있어 왔습니다. 아래는 SDD로 검출된 결함이 어떤 종류의 결함인지를 분류하는 성능을 개선해온 사례입니다. 검사원의 육안에 의한 검사를 하면 약 70에서 80%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내고 이를 자동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룰 베이스의 결함 분류 테이블을 사용할 경우에는 50에서 85%까지의 분류 정확도를 나타냅니다. 하지만 ifThen을 사용하는 룰 베이스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모든 기준 조건과 값을 설정하기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97년도에도 프로바빌리스틱 뉴럴 네트워크 구조로 결함 분류 알고리즘을 구현하기도 하였고 2006년에는 SVM, 2007년은 뉴럴 네트워크 모델을 적용하여 결함 분류를 85%에서 최대 94%까지 성능을 개선시켜 왔습니다. 물론 현재는 더 나은 알고리즘이 현장에 적용되어 있지만 결함을 분류하는 것만이 아닌 결함을 검출하고 결함의 정도까지 파악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성능 개선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표면 결함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표면 결함을 탐지하고 판정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앞에서 말씀드린 SDD로 결함을 검출해내고 검출된 결함이 어떤 결함인지를 분류하며 그 결함의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점으로 산출을 하게 됩니다. 한 소재에서의 결함이 한 개만 있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한 소재에서 발생된 결함 종류와 평점 등을 종합하여 등급을 매기게 되고 품질 기준을 만족하는지에 따라 최종적으로 정품 또는 불량 판정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최종 판정까지 검사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결함을 검출해내는 것만이 아니라 분류 및 결함 정도에 따른 평점까지 부여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결함의 종류와 크기, 형태를 탐지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철강 표면 결함 탐지 연구는 주로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 위주로 연구가 되어 왔는데 결함을 검출하고 분류하며 평점, 등급을 매길 수 있으려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태스크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철강 표면 결함 탐지를 연구하기 위해 데이터셋이 필요할 텐데요. 오픈 데이터셋으로 세베르스탈과 NEU 데이터셋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셋들은 아래 링크에서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으니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조해 주시고요.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은 2019년에 케글 컴퓨테이션에 공개된 이후 이 데이터셋으로 세그멘테이션 태스크뿐만 아니라 클래시피케이션, 오브젝트 디텍션까지도 응용하여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NEU 데이터셋은 2013년에 공개되어 클래시피케이션과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 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온 데이터셋입니다만 상대적으로 데이터 수가 적기 때문에 현재의 딥러닝 모델에 사용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NEU 데이터셋에서 제공하는 표면 결함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열연 공정에서의 대표적인 표면 결함 6개 클래스를 가지고 있고요. 이미지 단위, 바운딩 박스 단위로 결함 레이블이 제공됩니다. 클래스당 이미지 수는 300개로 균형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함 이미지를 보시면 결함 클래스 간에도 형태와 크기가 다르지만 같은 클래스 안에서도 결함의 모양과 크기가 다양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은 열연 공정에서의 표면 결함 4개에 대해 이미지 단위, 픽셀 단위로 레이블이 제공되며 정상 이미지 5,900개, 결함 이미지 6,600개로 총 12,500여 개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여기 이미지에서는 좀 더 선명하게 결함을 볼 수 있는데요. 육안으로 보기에도 분명하게 결함임을 알 수 있는 샘플도 있지만 숙련된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보기에는 정상 부위와 결함 부위를 구분해내는 게 쉽지 않은 샘플도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철강 표면 결함 데이터의 특징을 보면 첫 번째로 결함 영역이 정상 영역 대비 매우 작은 부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미지 내의 정상과 결함 픽셀 간 불균형이 심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결함이라는 자체가 제조 공정 중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결함 클래스 간의 불균형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앞서 소개드린 오픈 데이터셋 중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은 이러한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는 현실적인 데이터셋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아래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의 결함 클래스별 이미지 단위 분포와 픽셀 단위 분포를 보면 굉장히 큰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한 고민 없이 전체 성능만을 위한 모델을 만든다면 이 마이너 클래스의 성능은 보장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철강 표면 결함 탐지 문제에서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철강 표면 결함 탐지 문제에서 피해갈 수 없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해 꼭 고민을 해봐야 할 것인데요. 사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는 철강 표면 결함뿐 아니라 다른 어느 데이터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위한 방법론은 다양하게 연구되어 왔습니다. 일반적으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언더샘플링, 오버샘플링 방법이나 오브젝트 펑션 기반의 방법 외에도 아주 다양한 방법들이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논문을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이 중에서 오브젝트 펑션 기반의 방법인 웨이티드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와 포컬 로스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웨이티드 BCE 로스와 포컬 로스는 모두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에서 파생된 로스입니다. 웨이티드 BCE 로스는 기본 BCE 로스에 파지티브 웨이트를 추가하여 특정 클래스에 직접적으로 가중치를 부여하는 로스이고요. 포컬 로스는 BCE 로스에 모듈레이팅 팩터를 추가하여 이지 이그젬플에 대한 가중치를 줄이고 하드 이그젬플에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로스입니다. 웨이티드 BCE 로스와 포컬 로스의 차이를 아래 수식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수식으로 이 두 로스의 차이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한번 실제 계산을 통해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예제를 준비해 봤습니다. 이 예제는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통한 표면 결함 탐지 문제로 데이터 불균형이 있는 4개의 결함 클래스를 가정하였고 이 중 마이너 클래스는 2번 클래스라고 하겠습니다. 실제 이미지는 다음과 같지만 계산의 단순화를 위해 이미지를 6개 픽셀로 가정하고 각 결함 클래스별 정답 레이블이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여 BCE 로스, 웨이티드 BCE 로스, 포컬 로스를 각각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이 되는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주어진 인풋 이미지에 대해 결함 클래스별로 결함이 있는 픽셀에는 레이블이 1로 주어져 있고 결함이 없는 정상 픽셀에는 레이블이 0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이제 모델에서 나온 아웃풋을 0과 1 사이의 확률 값이라고 하고 다음과 같이 모델 아웃풋이 나온 상황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0인 아웃풋은 거의 0에 가까운 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에 대한 로스 값은 0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결함 클래스 1에서는 두 개의 픽셀에 대해 각각 0.9, 0.1의 확률 값으로 예측되었고, 이를 정답 레이블인 1과 함께 바이너리 크로스 엔트로피 로스 수식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0.1054, 2.3026이라는 값을 얻습니다. 결함 클래스 2의 경우도 두 개 픽셀에 대해 예측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레이블이 0과 1인 상황이고 마찬가지로 수식에 넣어서 계산해보면 0.5, 1.6의 값을 얻게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3, 4번 클래스의 로스 값을 계산한 후 지금까지 나온 로스 값을 전부 더하여 전체 픽셀 수인 24로 나누어주면 이 샘플의 로스 값 0.2128을 얻게 됩니다. 다음은 웨이티드 BCE 로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때 파지티브 웨이트는 마이너 클래스인 2번 클래스에만 3을 부여한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델의 레이블과 아웃풋은 앞에서 본 값과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에서는 계산상의 차이가 없이 똑같은 값이 나오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파지티브에 웨이트를 부여한 2번 클래스에서는 수식에서 파지티브 텀의 웨이트인 3을 곱해서 로스를 계산하기 때문에 결과값이 달라짐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파지티브에만 웨이트를 줬기 때문에 정답 레이블인 0인 로스 값에는 웨이트가 있어도 로스 값의 변함이 없으며 정답 레이블이 1인 경우에만 웨이트가 적용되어 로스 값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후 샘플 로스 값을 계산하는 과정은 같습니다. 참고로 이 파지티브 웨이트는 1보다 큰 값을 주게 되면 파지티브에 대한 로스가 증가하면서 파지티브 예측이 증가하기 때문에 false 네거티브를 줄이게 되고 1보다 작은 값을 주게 되면 파지티브 예측이 줄어들어 false 파지티브를 줄이게 되는 효과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BCE 로스와 웨이티드 BCE 로스 계산 결과를 다시 비교해 보면 마이너 클래스인 2번 클래스에 3이라는 웨이트를 주어 클래스 2를 포함하고 있는 이 샘플 자체의 로스 값이 증가하게 됨을 알 수 있고, 이 로스 값의 증가는 바로 웨이트를 부여했던 2번 클래스의 파지티브 레이블이 있는 이 픽셀 때문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포컬 로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포컬 로스는 2017년 ICCV에서 페이스북 연구진에 의해 발표된 내용인데요. 이 포컬 로스는 원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의 성능 향상을 위해 포어그라운드와 백그라운드 간의 클래스 임밸런스를 해결하고자 제안된 내용입니다. 포컬 로스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 BCE 로스의 모듈레이팅 팩터인 1-PT의 감마를 적용하여 이지 이그젬플의 가중치를 줄이고 하드 이그젬플에 집중할 수 있게 한 로스입니다. 이 모듈레이팅 팩터의 감마가 실제 가중치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파라미터인데요. 이 논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감마에 따른 로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감마가 0일 때는 BCE 로스와 정확하게 일치하게 되고요. 감마가 0.5에서 5까지 증가하게 되면 모델에서 예측한 확률값이 높을수록, 즉 이지 이그젬플일수록 로스 값이 급격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컬 로스에서는 이 감마를 통한 모듈레이팅 팩터로 하드 이그젬플과 이지 이그젬플의 로스를 조절하게 됩니다. 포컬 로스를 계산하는 과정에 대한 예제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샘플 1을 다시 가져오고 샘플 2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샘플 2도 마찬가지로 6개의 픽셀로 이루어져 있고 4개의 결함 클래스에 대한 레이블이 주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 두 개 샘플에 대한 포컬 로스를 계산하기 전에 비교를 위해 BCE 로스를 먼저 계산해 보겠습니다. 샘플 1은 앞에서 구한 대로 0.2128이 되겠고 샘플 2를 새로 계산해 보면 0.0471의 로스 값을 얻게 됩니다. 모델의 최종 예측을 위한 스레시홀드를 0.5라고 하고 두 샘플을 비교해 보면 샘플은 총 4개의 결함 픽셀 중 2개의 픽셀에 대해서만 예측이 잘 되었고 샘플 2는 4개의 결함 픽셀 모두 결함으로 예측이 잘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샘플 1은 현재의 모델이 예측하기 어려운 하드 이그젬플, 샘플 2는 현재의 모델이 예측하기 쉬운 이지 이그젬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샘플 1과 2에 대해 포컬 로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하이퍼 파라미터인 알파와 감마는 각각 0.75와 2로 가정하겠습니다. 포컬 로스의 수식을 풀어서 써보면 가운데 보이는 수식과 같이 되겠고요. BCE 로스에서 알파와 모듈레이팅 팩터만 추가된 상태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수식에 샘플 1에서의 레이블과 예측값을 넣어서 계산해보면 결과적으로 0.0920의 값을 얻게 됩니다. 계산 과정을 한번 보시면 결합 레이블을 가진 픽셀에 대해 예측값이 높은 경우는 로스값이 0에 가까운 작은 값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고, 예측 값이 낮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로스값이 크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 계산했던 샘플 1에 대한 BC 로스값과 비교해보면 전체적으로 포컬 로스값이 작아지긴 하는데 예측 확률값이 높은 경우에 대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게 감소하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샘플 2에 대한 포컬 로스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샘플 2는 현재의 모델이 정답 레이블을 모두 맞게 예측한 이지 이그젠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모델의 예측값과 레이블을 포컬 로스 수식에 넣어서 로스 값을 확인해 보면 0.0017이라는 아주 작은 값의 로스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포컬 로스에서 의도하고자 한 바와 같이 이지 이그젠플에 대한 가중치가 줄어들어 로스 값이 아주 작아지게 되는 것임을 알 수 있겠습니다. BC 로스와 포컬 로스의 계산 결과를 종합하여 비교해보면 하드 이그젠플에 대한 포컬 로스는 BC 로스 값 대비 100분의 43만큼이 줄어들었고, 이지 이그젠플에서는 BC 로스 값 대비 100분의 4만큼이 줄어들어 두 샘플의 로스 값의 차이가 4.5배 차이에서 54.1배 차이로 크게 벌어지게 됨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포컬 로스는 데이터 불균형에 기인한 이지 이그젠플, 하드 이그젠플에 대해 하드 이그젠플 대비 이지 이그젠플의 로스 값을 훨씬 많이 감소시켜서 하드 이그젠플의 로스가 모델 학습에 더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로스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예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위한 해결 방안으로 두 개의 샘플에 대해 웨이티드 BC 로스와 포컬 로스 펑션을 적용하여 계산을 해봤습니다. 샘플 1에서는 웨이티드 BC 로스로 마이너 클래스의 가중치를 부여하여 로스 값이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샘플 1과 2에 대해서는 포컬 로스를 적용하여 이지 이그젠플인 샘플 2의 로스가 기존 BC 로스 대비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샘플 예제가 아닌 실제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에 대해 BC 로스와 웨이티드 BC 로스를 비교해 본 결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해서 비교한 값이고요.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의 성능을 다이스 코에피션트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때 모델의 조건은 로스 펑션 외에는 모두 동일하게 세팅하였고, 웨이티드 BC 로스의 웨이트는 2, 3, 1, 1.5를 부여하였습니다. 결과를 보시면 일단 전체적인 다이스 성능이 0.6518에서 0.6639로 0.0121만큼 향상이 되었고요. 클래스별 성능을 보시면 웨이트 3을 부여한 2번 클래스의 성능이 0.426에서 0.613으로 대폭 향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이 처음 공개되었던 캐글 컴피티션에서 1등을 했던 그 팀의 솔루션을 보면 여기서도 웨이티드 BC 로스를 사용하여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여기서는 2, 2, 1, 1.5의 웨이트를 주었고, 웨이티드 BC 로스와 다이스 로스를 가중합하여 최종 로스로 사용하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에서 1위 팀의 솔루션 전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표면 결함 탐지를 위한 딥러닝 모델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 논문은 2021년 메탈스 저널에 게재된 논문이고요.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을 사용하여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를 수행하였고, Improved Fast RCNN 등을 적용해서 효율적이면서 정확도가 높은 모델을 제안하였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델 프레임워크 및 데이터셋입니다. 왼쪽 그림과 같이 이미지가 들어오게 되면 먼저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여 결함 유무를 분류하고, 결함이 있다고 분류된 이미지에 대해서는 오브젝트 디텍션을 수행하는 2스테이지의 구조로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데이터셋은 세베르스탈 데이터셋인데
원래 12,500여 개의 이미지를 4개로 분할하여 5200여 개의 데이터를 사용하였고, 원래는 픽셀로 주어진 결합 영역을 별도로 어노테이션하여 결합 레이블을 바운딩 박스 형태로 변경하여 사용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은 기존 레즈넷 50을 개선한 임프루브드 레즈넷 50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임프루브드 레즈넷 50은 기존에 알려진 레즈넷 50 VD와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결합하여 적용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레즈넷 50 VD는 기존 레즈넷 50의 다운샘플링 블락을 변경한 모델로 계산량의 증가 없이 더 성능이 좋은 피처맵을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기존의 일정한 형태의 컨볼루션이 아닌 변형 가능한 컨볼루션으로서 탐지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의 기하학적인 변형에 적응할 수 있는 모듈이 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 레즈넷 50 VD는 스테이지 2 블락부터 스테이지 4 블락에 사용되었고, 디포머블 컨볼루션은 레즈넷 50 VD의 3x3 레이어에 적용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브젝트 디텍션 모델 부분입니다. FAST RCNN을 기반으로 하였고요. 이 논문에서는 FAST RCNN의 피처 익스트랙션 부분을 주로 수정해서 Improved FAST RCNN을 제안하였습니다. 이 피처 익스트랙션에서는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서 쓰였던 레즈넷 50 VD 플러스 DCN을 백본 네트워크로 하여 스페이셜 피라미드 풀링이 추가된 피처 피라미드 네트워크 구조를 사용하였습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다양한 크기를 가진 결함의 특징을 좀 더 잘 추출하기 위해 이 SPP와 FPN을 사용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로스 펑션과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베레스탈 데이터를 사용했기 때문에 논문의 저자도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언급하였고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웨이티드 BCE 로스를 사용하였고, 포컬 로스에 대한 언급도 있었으나 실제 적용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웨이티드 BCE 로스의 가중치는 세그멘테이션 태스크에서 1.5, 2.0, 1.0, 1.5가 사용되었고, 클래시피케이션에서는 1, 2가 사용되었습니다. 추가로 데이터 불균형 문제를 위해 마이너 클래스인 2번 클래스의 데이터 수를 어그멘테이션을 통해 214개에서 800개로 증강시켜 사용하였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부분에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다양하게 적용되었는데요. 그중 눈여겨볼 부분은 Improved Cutout입니다. Cutout은 기존에 알려져 있던 어그멘테이션 방법으로 랜덤하게 이미지의 일정 부분을 검정색으로 가리는 기법인데요. 이 논문에서는 디텍션 태스크로서 주어진 바운딩 박스 정보를 활용하여 이 박스를 랜덤하게 선택하고 선택된 박스의 영역을 검정색으로 가리는 방법을 적용하였습니다. 즉, 이미지의 아무 영역이나 컷아웃하는 게 아니라 결함이 존재하는 박스 영역을 랜덤하게 선택하여 컷아웃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논문의 결과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Improved 레즈넷인 레즈넷 VD 플러스 DCN에 Improved Cutout까지 적용한 모델이 가장 성능이 좋았고 최대 0.9752의 어큐러시 성능을 보였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 태스크에서는 논문에서 제안한 최종 모델 기준으로 MAP 0.876을 달성하여 결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이 이 모델 결과에 대한 예시인데요. 파란색 박스가 정답 레이블이고 초록색 박스는 모델에서 예측한 결합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성능이 잘 나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만 결합 클래스별로 성능을 봤을 때는 마이너 클래스의 성능이 물론 베이스 모델보다 성능이 증가하긴 했지만 스크래치나 패치 클래스에 비해 아직 부족한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결론입니다. 오늘 세미나에서는 철강 표면 결함 탐지 분야에 대해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먼저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해 아이언과 스틸의 차이점부터 시작하여 철강 제품, 철강 제조 공정에 대해 간략히 알아봤고, 두 번째로 철강 표면 결함이 가지는 데이터 불균형의 특성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 간단한 예제를 통해 알아보고 실제 실험 결과로도 효과를 확인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철강 표면 결함 탐지를 위해 구현된 딥러닝 모델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직 저도 연구 중인 분야이기 때문에
인트로덕션 수준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연구를 계속할 예정인데 제가 생각하는 연구 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데이터 불균형 문제에 대해 로스 펑션이나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모델 등의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하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분야의 최종적인 연구 목적이 결국 검사 자동화인데 이를 위해서는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오브젝트 디텍션보다는 세그멘테이션 모델로 구현이 되어야 실제 제대로 쓰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점들을 고민하여 연구해 볼 계획입니다. 이상 오늘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미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